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크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와 달리 조금은 편안하게 제가 관심이 생기고 좀 알게 된 정보들 전달드리면서 다니엘 아샴 전시 현재 진행되고 있죠. 혹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때 매진된 거 보니까 150명 오셨던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9월 3일에 프리지 서울 시즌에 맞춰서 스타 예술가 다니엘 아샴이 한국에 내한해서 롯데 뮤지엄 롯데월드 타워에서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진행자로 함께 나서는 바람에 대기실에서 한 30분 정도 같이 있기도 했었고, 제가 그 영어 회화는 여행 생존 회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요즘엔 팝하고 구글 번역 워낙 모든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면서 좀 받았던 질문들이나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답변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아티스트 토크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샴이 직접 발언을 해주다 보니까 들으면서 더 알게 된 내용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아샴이란 예술가가 궁금하시다거나 국내에서는 사실 이번이 아예 또 첫 전시이다 보니까 낯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천천히 정보를 좀 더 붙여서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아샴이란 예술가는 1980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40대 중반의 예술가여서 젊은 중견 작가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직전에도 파리와 뉴욕에서도 전시를 하고 뉴욕에 아예 본인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 프리즈 서울 했을 때도 원래 들어가시는 정문 말고 옆쪽 또 다른 입구로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아샴 작품 또 출품돼가지고 갤러리에 전시도 되고 판매도 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기는 했는데요. 이 예술가가 왜 지금 미술씬 그리고 디자인씬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왜 존중받고 있을까, 혹은 왜 대접받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치 아티스트 토크도 가봤더니 전공자 학생들이나 활동하고 계신 신진 중견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질문에도 그래서 전공자다, 작가다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인 정보 먼저 조금 전달을 해드리자면, 아샴이라는 예술가는 원래 대학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건축을 전공했었다고 하고요. 원래는 조각을 좀 더 배우고 싶고 건축을 전공해볼까란 고민을 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회화과에 진학을 했답니다. 회화과에 진학은 했으나 조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한 이유가, 이건 저도 좀 공감되는 내용인데, 다니엘 아샴은 선천적으로 색맹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컬러블라인드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신, 저는 색약 이어가지고 아예 완전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색에 대해 되게 민감하신 여러분보단 저나 혹은 특히나 아샴은 색에 대한 눈의 반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요. 특히나 아샴 같은 경우에는 색 되게 잘 구분하시는 분들보다 구분하는 능력이 한 5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색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화라는 장르는 우리 막 좋아하는 예술가 막 떠올려봐도 반 고흐, 혹은 요즘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예술가처럼 색을 강렬하게 쓰고 자신만의 어떤 색채가 있고 이런 예술가들이 좀 성공도 하고 대접도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장르이다 보니까 아샴 입장에서도 페인팅보다는 조형적인 것, 요즘에는 물론 미디어 조각이나 색이 많이 투영되는 조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형성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나 재능을 보여주는 장르다 보니까 이쪽을 훨씬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히려 좀 정이 많이 붙었던 이유가, 저도 서양화를 전공하긴 했는데 전 대학 가고 나서 검사하다가 제가 색약인 걸 알게 돼서 시그니처라고 하긴 뭐하지만 개념적 의미로 잡아가지고 미디어 아트하고 설치 작품 위주로 막 선보였었고, 서양학과는 평면 예술로 졸업 작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부조 형태의 작품으로 졸업 작품을 이렇게 선보였었는데, 아샴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조형적인 작품을 좀 많이 제작했습니다. 재밌었던 건 10여 년 전에 한 연구소에서 본인들이 개발한 안경을 끼면은 생맹인 사람도 일정 수준까지 색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을 개발했는데, 그걸 제공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아샴이었고요. 이거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 장면이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어서 감동적이었던 게, 아들 어릴 때 아들하고 나와가지고 이 안경 집에서 안 써보고 이렇게 조용히 들고 나와가지고 꺼내가지고 처음 딱 써본 다음에 나뭇잎 보면서 울더라고요. 아, 이게 나뭇잎 색깔이었냐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전 아예 생맹은 아니다 보니까 100%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각 분야를 다루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색을 잘 구분 못한다는 건 되게 큰 약점일 수도 있고 본인에게는 큰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예술로 승화해 나갔다 라는 지점이 전 되게 좀 매력적이고 공감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작품에 있어서 예쁜 색을 쓰려는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조형적인 것 혹은 어떠한 구성을 통해서 개념적인 측면을 선보이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밀로의 비너스나 아르레 비너스나 이렇게 지금 한국에도 전시되고 있는 이 작품들 보시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작품들 원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 같은 초대형 미술관들은 세계 문화유산급에 해당하는 이런 조각이나 작품들은 자기들이 직접 거푸집 틀을 만들어서 우리 보통 레플리카라고 얘기하는 소장처가 직접 공증하고 인증한 복제품, 연구 목적이나 시각장애인 경험 목적이나 여러 이유로 복제품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하기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알게 된 아샵이 그 틀 나 좀 쓸 수 있냐 라고 루브르에 지속적으로 협업 제안을 했고 결론적으로 루브르가 허용을 해줘서 그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원본 틀을 이용해서 떠낸 게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고 아샴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부식된 효과가 나는 부분들 빼고 나면은 우리 해외 가서 보는 그 조각들하고 100% 형태가 일치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 건 이 사람이 재료를 일반적인 대리석, 청동 이런 걸로 떠내는 게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사암, 모래, 자갈 혹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런 조각은 화산재 이런 걸 좀 섞어서 믹싱해서 쓰신다고 해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마치 모래 같은 거 붙여서 만들어 놓은 조각처럼 약간 우둘투둘한 이런 질감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약간 의아한 게 대리석 혹은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조각상 이런 것들은 비바람마저도 스크래치는 나도 막 쉽게 부서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몇백 년 지나도 버텨내는 조각이죠. 근데 아샴의 작품은 물론 툭 친다고 부서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수압이나 풍압에 약한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재료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해석론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아샴의 인터뷰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영원 불멸할 것은 없다. 실제로 작품도 이번에 가서 보시다 보면 Forever is a lie 라고 써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영원한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 이유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개인의 삶의 경험이 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니엘 아샴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변에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허리케인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샴은 앤드류라는 이름이 붙은 인류 역사상 7번째로 인류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라는 이 허리케인을 어린 시절에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는데요. 경보 울리고 해서 아빠하고 지하에 막 이렇게 벙커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다 지나간 이후에 위에 올라가 봤더니 목격하게 된 풍경은 고요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지만 마을의 거의 모든 것들이 부서져 있는 이런 풍경이 사실 무섭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상상력 풍부한 아샴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신의 거대하고 숭고한 이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이렇게나 부질없구나. 이것이 어찌 보면 신이 만들어 놓은 조형적인 결과물이구나 하고 목격하게 돼서 말씀드린 영원한 것은 없다, 부질없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된 동시에 더불어 이분이 재주가 원래 좋은 분이긴 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서 24살 때 지금은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무용수 머스 커닝햄이라는 인물이 너 손재주가 좋구나, 나의 무용 무대 디자인을 좀 해볼 수 있겠니? 하고 제안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대 디자인을 훌륭하게 해냈고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여러 이런 협업 제안을 받게 되면서 유명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루이비통이란 브랜드와의 협업을 위해서 이스터 섬에 방문했다가 그 거대한 고대 유적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신비로운데 미래의 인류가 이걸 볼 땐 또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상상력. 저는 사실 이번 전시에 공감에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게 다니엘 아샴 전시 재밌게 보시려면은 MBTI N 성향, 상상력 성향 진짜 높으셔야 됩니다. 저는 S 성향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시 제목 여러분 포스터에 유심히 뜯어보셔도 다니엘 아샴하고 서울 3024 발굴된 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이 전시의 개념 자체가 상상의 고고학이란 자신만의 예술 개념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게 짧게는 이렇게 1000년 정도의 미래의 시간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현재 우리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미래의 인류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라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개념을 미술로서 풀어내고 해석하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작품 자체도 상상력을 좀 덧붙여 봤을 때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레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이런 조각도 미래가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더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게 탄소 변화든 환경 변화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조각 속에 갑자기 방해석이 형성된다거나 이런 새로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상력이 부여된 거고요. 이게 막연한 공상의 개념이 아닌 게 실제로 아르레 비너스라는 조각은 기원전 제가 알기로 한 300년경 그 무렵에 제작이 된 건데 실제로 발굴된 건 17세기 그 남프랑스 아르레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17세기란 얘기는 우리 태양왕이라고 많이 들어본 루이 14세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땐 초거대 권력자 시대였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계속 파내봐라 했는데 이 조각의 양팔하고 목의 일부는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프랑스와라는 조각가에게 시켜서 복원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팔이 다 존재하는 한쪽에 선악과 들고 한쪽에 거울 들고 있는 아르레 비너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최초에 제작된 모습하고 다를 확률이 훨씬 높죠. 권력자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따라서 복원이 된 거고, 밀로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 시대에 복원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의 의견이 복원 안 한 게 더 낫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어서 지금 팔 없는 상태로 오히려 또 루브르에 전시가 되고 있죠. 이처럼 어떠한 예술품이라는 건 최초에 제작된 오리지널 이 원본의 모습도 존재하겠지만 그게 어떤 시대를 겪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견됐고 그때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모습, 그게 복원이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게 될 거다 라는 이 사람의 경험과 상상력이 부여된 게 지금의 이 사람의 작품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막연히 옛날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 보면은 피카츄가 막 이렇게 조각으로 또 만들어져 가지고 파헤치다 발굴된 것처럼 전시돼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마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제우스나 비너스나 뭐 마르스 이런 뭐 전쟁의 신, 번개의 신 이러면서 이들을 되게 거대한 존재로 상상하게 되는 것처럼 1000년이나 더 지나버린 미래의 인류가 피카츄 이런 거 봤을 때는 20세기 인류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 모셔놓고 막 가방 같은 거로 만들고 배지로 달고 다니고 좋아한다고 선망하고 이랬대. 그러니까 뭐 농담 섞어 얘기하자면 제우스도 번개 쓰고 피카츄도 번개 쓰는데 미래는 피카츄도 제우스 보는 것처럼 막 신처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상상력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상상력 자체가 어찌 보면 초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술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전시회는 훨씬 좀 폭넓은 작품, 이 사람이 실제로 작가와의 대화 때 본인이 얘기한 게 자신의 예술 세계의 전반을 볼 수 있다 라고 직접 지칭을 했고 회화 작품도 사실 많이 있을 건데요. 그중 대표작은 이번 전시 메인 포스터에 들어간 분절된 아이돌이란 시리즈가 있을 거고 사실 이 시리즈 일부가 이번에 그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 전시되고 판매되기도 했었는데요. 고대 아이콘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반이 들어가 있고 반은 뭐 8, 90년대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뭐 히로인 캐릭터들, 주인공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믹싱해가지고 시대가 뒤섞인 아이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건데요. 아샴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즐거워지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팝아트하고 엮어서 이게 시대 철학하고 얘기하기 되게 괜찮은 주제이긴 하거든요. 아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지 정보가 너무 과잉화되다 보니까 이미지 아이콘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시대에는 예수님, 뭐 권력의 시대에는 나폴레옹 이런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최초의 미디어 시대, TV가 등장한 시대에는 연예인들이 아이콘의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 보시면 누구나 스스로를 기술로 저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이미 뭐 연예인하고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권력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유튜브 채널의 미디어 권력의 힘 역시도 불균형하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미지의 주체가 사라지는 시대다. 정보가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실존과 부재가 뒤섞이기 시작했고 진실과 가짜 역시도 뒤섞이기 시작한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밌어하는 앤디 월 명언 중 하나가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박수 칠 것이다. 이거 국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이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명언이라고 했죠. 앤디 워홀은 직접적으로 이런 워딩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이거 그냥 누가 인터넷 블로그에 질러놓은 글인데 공감된다고 막 이걸 인터넷이나 여기저기 퍼다 나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워홀이 한 적 없는 얘기, 실제 하지 않았던 어떠한 언어가 실제 하는 언어가 돼버렸고 심지어는 이게 누군가에게 영감까지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마 앤디 워홀 살아있었으면 이 현상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봤을 겁니다. 아샴의 작품이 초현실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이런 예술가처럼 1세대 초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상이 폐허가 되고 인간이 인간을 사륙하는데 가시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옮겨 그리는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겠는가? 차라리 무의식, 꿈속에서 답을 찾자, 이런 어찌 보면 번외의 접근법, 가시세계를 벗어난 접근법에 해당했다면 아샴의 이 초현실적이다 라고 비평받는 근간은 세상이 부서졌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져서 이런 걸 그려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미지가 너무 많이 범람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실존하는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가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 라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이미지 중심의 시간성이 뒤섞이고 무엇이 실제이고 가상인지 뒤섞이는 이런 이미지의 예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호불호는 갈립니다. 문화부 기자님들 오셨을 때도 거의 반반으로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개념이 철학적으로 얇다, 너무 대중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념 미술이라는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뒷샹 엄청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로 제가 책에다 맨날 소개하는 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고 올라프 엘리아슨이나 이상형 월드컵 1위하고 이런 수준이지만, 요즘 예술이 사실 그 카텔란 바나나 붙여놓은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처럼 너무 많은 걸 알아야만 공감되는 수준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충분히 대중적으로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시대정신과 철학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각 표현 기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라는 측면 때문에 아샴이 좀 대접받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 꼭 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비엔날레나 아트페어나 혹은 온갖 명품 브랜드 포르쉐, BMW, 벤츠, 루이비통, 디올 온갖 브랜드하고 다 협업할 정도로 많은 제안을 갖고 있는 대가이기 때문에 미술 좋아하신다면 왜일까? 내가 판단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다만 이게 무조건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건 아샴 스스로 얘기한 게 이번 아티스트 토크 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 창업자로 유명한 마크 주커버거의 부인을 조각작품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만들어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라고 참석자 한 분이 질문했더니 아샴 본인이 남긴 말이 그냥 주커버거가 내 팔로워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샴 팔로워가 1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스타 예술가이다 보니까 내 팬이다 걔가. 그래서 부탁하길래 제작을 좀 해줬다.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공개가 됐더니 한 미국 평론가가 자기 이제 SNS에다가 평을 남긴 게 최악의 인간을 최악의 예술가가 최악의 기법으로 만들어놨다 라고 비평을 했더랍니다. 그걸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예술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술가는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고, 여기에 공감하는 비평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진화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비판하는 비평가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할 수 있는 건 수렴해야겠지만 자신의 어찌 보면 곤조라고 할까요?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때 본인의 예술 세계는 형성된다 라고 답변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왕 와서 보시면은 호불호야 물론 갈리실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이런 상상력의 개념, 그리고 이걸 풀어내는 이런 예술 작품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좀 재미있게 경험시키는 디스플레이 방식, 저는 이 보여주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롯데 뮤지엄도 그래서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2024년 서울에 상상 속 발굴지를 방문한다는 컨셉이다 보니까 동굴같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피카츄도 파헤치다가 발견된 것처럼 되어 있고, 발굴 현장이란 이름 아래 밑에 막 지금 발굴하고 있는 컨셉의 공간들도 막 이렇게 남아있을 건데요. 실제로 독일 미넨에서 전시했을 때는 창이 많은 공간이어서 약간 신전처럼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베니스 비엔날레는 베네치아가 옛날 그 저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전 저택 속에다가 거대한 회화를 이렇게 리얼하게 그려놔서 그림을 통해 마치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통해서 단순히 작품 나열해놓고 감상시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상의 고고학이라는 자기 예술 세계를 좀 더 깊게 빠져들고 경험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한다. 말 그대로 하나의 연출자로서 전체를 좀 구성한다 라는 측면이 현대의 예술가로서의 멀티플레이 능력치라고 저는 생각되기도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대 예술 씬의 흐름이나 혹은 이런 트렌드 같은 게 궁금하시다고 해도 가장 이슈되는 예술가 중 한 명인 만큼 꼭 좀 볼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계속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계속 소개하다 보면은 아샴 갖고 한 3시간은 떠들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 워낙 미디어 시대 긴 컨텐츠는 안 보신다는 얘기가 많아서
빨리빨리 정리해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만 이야기를 많이 전달 드렸었지 않나 라는 약간의 자기 반성도 최근에 좀 하게 돼서, 저도 어쨌든 20여 년 가까이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계에 일하면서 갖게 된 저만의 취향이나 혹은 예술적인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공감대도 있을 거고, 마치 아샴이 비판받는 것처럼 난 네 생각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의견 또한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너무 공격적으로 헐뜯지 마시고 저희 좀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비평하다 보면은 훨씬 이 시대 예술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폭넓은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수다를 떨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편히 후기 남겨주시면은 주제 또 설정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